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곧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또 여름방학을 맞이하겠죠. 여름방학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 전반적인 공부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큰 그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여름방학에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또 어떤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목표는 항상 대입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또 꿈을 펼쳐낼 테니까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이들이 만약에 고3 때 재수생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대학을 한 번에 가지 않을까. 경험담입니다. 재수를 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3, 재수생 같은 고3 이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 번 내려오면 고3 같이 보내는 고2가 있는 거죠. 그 또 내려오면 고1인데 고2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앞서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조금 더 목표에 수월하게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난이도나 공부하는 양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수생 같은 고3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20분짜리 자습, 한 번 자습을 할 때 120분 정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어만 하더라도 수능에서 70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꽤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자습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 120분 정도 집중을 하지 않는데 실전에 가서 그 정도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정도가 되면 120분짜리 자습을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0시간 정도는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고2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고2는 120분짜리 자습을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주요 과목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럼 고1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고1은 120분짜리 자습을 N차 하는 거죠.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그 학년에 맞게 자습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 사는 어떤 아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가 서울대에 갔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어디에 사는, 거기 사는 그 아이를 부러워할 건가요? 그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아는 우리 아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제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꿈을 꿔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스터 플랜이죠.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 다른 과목도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쪽 영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문법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문법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고등부에 올라온 아이들도 보면 영어 어떤 게 어렵니? 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잘 못 외우겠어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법을 많이 들었는데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지 않다. 좀 걱정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거나 부모님께도 추천을 하는 것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부에 올라가기 전까지 해서 문법은 한 3번 정도는 반복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목차부터 가격표까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서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해서 이름부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많은
뭐 분들께서 문법적인 용어들은 불필요하다. 왜 문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냐? 문법을 조금 더 쉽게 배워야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그 말이 맞기도 하지 하고 그분들의 수업을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어봤거든요.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 간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결국에 들어가면 문법적인 설명에서는 용어들을 결국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최초에 시작할 때 이름을 정해놓고 이게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는 정의들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기왕 그 아이들이 그 문법 용어들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문법 용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결국 문법 용어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용어들을 애시당초에 배워놓자. 그걸 아예 습득해 놓자 라고 하는 것이 제 태도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의 내려주고 설명하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외워의 방식이 아니라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냐면 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문법을 들을 때는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 개념을 이해했는가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험을 보는 것도 1번, 2번, 3번, 4번 문제의 정답을 쓰는 형식보다는 빈칸 채우기의 형태로 개념을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 과정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통성명하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대략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거 우리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처럼요. 아이들도 맨 처음에 문법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처음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째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저거 들어는 봤는데 조금 기억이 안 나. 이건 들어봤는데 기억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순순히 천천히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the more, the better. 많이 접할수록 좋아요. 이때는 아주 많은 설명도 듣고 많은 예문들도 보고 많은 내용들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차수에 공부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답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아주 많이 풀었는데 그냥 틀린 방법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게 왜 틀렸는지 그럼 내가 개념상 조금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핵심은 오답 노트. 이 오답 노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제는 그 사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되게 친해요.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많이 친해졌어요. 뭘 먹으면 좋아하고 뭐 같이 하면 행복한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쫙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인드 매핑의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정사 오늘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부정사 무슨 용법이 있고요. 이거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전체에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챕터에서 연결돼서 나오는지 문법 전체를 보고 그 그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다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마인드 매핑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예문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정리할게요. 문법은 사실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걸 다 써먹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게 법칙이잖아요. 법칙의 종류도 되게 많고 사실은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도 많고 예외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듣고 정독으로 3번 정도는 수업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독해 부분은 그냥 읽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독해 부분도 사실은 나누어져 있어요.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최초에 저는 기본적인 독해의 방향이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따르면 화이트홀 연구에
스트레스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위나 직장에서 갖는 업무의 요구 상황들에서 온다. 상황으로부터 행해질 수 없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직독직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먹었다 사과를.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사과를 먹었구나. 짧은 문장의 경우는 직독직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장이 길게 늘어졌을 경우에 직독직해만으로 그것들이 정보 처리가 다 될 것인가? 글쎄요, 그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공부를 할 때부터 직독직해도 해야겠지만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표현하고 영어는 영어답게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독해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반드시 한글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직접. 나는 먹었다 사과를 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어 문장 듣기. 한국어는 한국어스럽게, 영어는 영어스럽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죠. 단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연습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답지를 보는 거예요. 모범 해석을 보는 것만큼 안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제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막 해석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고민을 해요. 어떤 말, 이런 말인가? 저런 뜻인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살짝 답지를 살짝 열어봐요. 살짝 열어보고 맞다. 이런 뜻이네. 그래. 이거 됐어. 그래서 나머지를 막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까 고민했던 것에 반도 고민하지 않고 슬쩍 맞다. 이렇게 해결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설지를 펴놓고 영어 펴놓고 한 문장 읽고 보고 한 문장 읽고 보고 이렇게 영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은 생각해요. 나 이거 해석 다 했어. 나 내용 이해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좋지 않은 방향은 없어요. 그러니 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100번 정도 읽어보는 거죠.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때 문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문장 분석도 해보고 누가 주어지, 누가 동사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이해가 있어야지 자꾸만 모범 답안을 보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필히 제껴두시고 자기 힘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적인 글 읽기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 글 읽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빈칸 추론 문제나 수능에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나 글의 순서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는 문제들에서도 사실은 해석만 쫙 다 한다고 정답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 안에서의 동의어, 그 글 안에서의 반의어, 특히나 동의어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동영상은 아마 유튜브 채널로 링크가 돼서 이렇게 갈 테니까 제가 제 채널에다가 사실은 아이들과 수업하는 거, 내신 대비하면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글 읽기라는 게 어떤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제가 글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동의어가 나오고 반의어가 나오는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샘플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휘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수반되지 않는 공부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휘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건 어떤 거냐면 단계를 좀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정 이제 교재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도 한 권씩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최초에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가정에 한 권씩은 다 있을 만한 그런 책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수준도 아주 높은 책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수준 낮은 단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넓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평가 어원편이란 책으로 시작해서 수능편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교재 쓰는 학교들에서 요거 쓰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세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어휘끝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책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이제 다른 애들은 크기가 좀 작아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두껍고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단어 공부를 할 때 쓰는 그런 책이라서 꽤 괜찮은 책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요 단어들이 너무 쉽다라고 하시면 워드 스마트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영특풀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근처에 있는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조금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역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어휘도 있고, 물론 리스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빈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탭스나 토플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수능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능 정도 수준의 리스닝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역별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제가 방학 동안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문법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제목을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2분의 1 문법 특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겨울방학에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문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형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영문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강조, 조치, 생략까지 해서 모든 문법을 다 다루는 특강을 하거든요. 회차는 16번 정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름방학은 좀 짧아요. 그래서 그 반토막이 되는 이제 2분의 1 문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 문법 기본반이 될 것이고요.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8회 완성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되고 8번 안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 수업을 좀 하냐면 커리가 좀 적혀 있는데요. 1강부터 8강까지 진행이 되고요. 동사 그리고 접속사, 동사랑 연결어에 관련되는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영문 다이어그램 들어가고요. 동사니까 시제, 태,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가 동사랑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결어랑 관련되는 거니까 접속사, 그 전치사, 그리고 관계사까지 이렇게 해서 전치사, 접속사 묶으니까 총 8개의 챕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듣고 완성되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수업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채우는 개념 시험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누적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겨울방학에는 이제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끊어지고 기말고사 때부터 새로 누적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고사까지 누적,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 누적,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은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8회차까지 쭉 누적해서 매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회차, 8회차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아이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제가 사실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문법 교재는 이렇게 2권이에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제 자체 교재인데, 제 교재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항상 교재 맨 앞에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실까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은 아이들의 책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적어보고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치고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자기의 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는 아이들이 자기의 문법 교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안쪽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설명도 다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필기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교재는 어떤 것이냐면 요거는 이제 주간 과제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얇아요. 요거는 이제 워크북, 그래서 과제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여름방학에는 4주 8회 수업을 하게 되니까 요걸 총 4권 아이들이 수령을 하게 될 거고, 한번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챕터에 맞게 과제물을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왔을 때는 등원하면서 제출을 하고, 그걸 저희 조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해주셔서 그것들 다시 아이들한테 돌려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문법 수업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채점을 해서 저희 조교수님들께서 오답노트를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수업 마치고 갈 때 어떤 문제를 틀렸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오답노트를 주는 걸로 그렇게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짧게 코멘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표가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요번에 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총 3군데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 시간표가 좀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동탄에서는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을 하고, 대치에서는 화목이랑 월토, 화목이랑 월금, 이렇게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두 클래스가 좀 준비가 돼 있고, 진짜 제가 이제 휘경 대치S에서는 이제 금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수업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또는 이제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어디에다 상담을 해야 될지가 조금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놨고요. 여기 이제 영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거 이제 동탄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곳이라서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고요. 대치 현탑 프리미엄 대치동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고, 휘경 대치S 학원은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것저것 준비한 게 좀 많았는데 막 이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여름방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도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고등부 아이들 내신 대비하고, 뭐 중등부 아이들 뭐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학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습적인 수준이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의지와 아이들의 다짐이 되게 많이 약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좀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갇혀만 있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쳐서 막 힘차게 막 공부 쪽에서 뛰어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만나서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금 붐업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